안녕하십니까, 박윤정에서입니다. 오늘 106강은 해결하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자꾸 강의를 이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회계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회계에 대한 그 개념 적용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한번 회계란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정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기업경 회계경리 공개로부터 우리 안은세 재경전을 안건에서 하던 책에 여기 한 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칠판에 써봤는데요. 뭐 이거는 교재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이론적 개념이 아니고 생활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칠판 내용을 한번 쫙 찍고 한번 보시죠. 오케이. 자, 내가 내 얼굴을 분개해보자 이거야. 그래야 이제 이게 피부에 맞닿겠죠. 그래서 우리 가계부를 작성하자. 뭐 저도 잘 작성은 안 하지만 대충 알고 있어요. 딱 그려보면.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이 세상까지 바꾼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이 장군이 말했던 것과 같이 수신제고 제가 치국평천하. 이 수신제가 요새는 맞는 얘기인데 치국평천할 일이 요새 없어요. 요새 전쟁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평화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자, 그래, 그걸 한번 어떻게, 내가 회계를 공부하고 가계부를 잘 작성해서 회사에서 잘 댕기면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자동으로 된다. 그걸 한번, 그까지 한번 봅시다. 이제 세상을 바꾸자. 그죠? 자, 걔네 세상을 바꾸려고 머리띠 두르고 빨간띠 두르고 뭐 이거 들고 어디 가서 이런 거 많이 해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이 회계라는 숫자는 정말 100조건 100원이건 종이 한 장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것이죠. 최대 애플이나 삼성전자건, 중견기업, 중소가게, 또 도로, 기름, 길목에 있는 음식점 인공간에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는 딱 한 장으로, 최대 기업이 100조라고 해서 수백만 장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한 장에 공이 3개 더 붙었느냐, 6개 더 붙었느냐, 9개 더 붙었느냐, 이 차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계는 정말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 회계가 회계하다, 또 외계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보통 이제 잘못 들으면 회계라고 돼, 이 개. 이거 개는 이제 반성할 개자예요. 이게 종교단체가 이제 쓰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뭐 주님이 너한테 오실 것이다. 그래야 너는 행복한 득도를 할 것이다. 아니면 해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종교단체도 회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도 가끔 하든지 회계 감사를 이렇게 들었다 보면 종교단체 다니는 친구가 우리 사찰이나 교회 회계 이거 숫자가 좀 못 믿겠다. 한번 감사를 해줄 수 있느냐 뭐 등등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대로 성사되고 있지 않지만 자기네끼리 이제 뭔가 불신이 있고 또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헌금이나 시주 금액에 진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곳은 또 투명하다는 얘기고, 투명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많이 가동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단체에서도 회계하라고 했는데, 이거 회계고 이거는 회계죠. 개.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모아서 계산한다, 그런 뜻이요. 그죠? 그래서 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모든 걸 회자가 우리 총회 회 이렇게 해서 모였다, 모든 걸 모여서 계산한다, 그런 게 회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계한 건 아니죠. 회계하면 망측해야 되는데 이게 악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외계어인가? 그건 아닙니다. 공용어다. 왜? 이게 영어나 중국어는 15억 내외 인구가 쓰고 난양난제입니다. 그러나 이 회계를 배우면, 회계를 알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의 순서는 그대로 똑같고 좌우대차 평균의 원리 똑같고 단지 현금이냐 캐시냐 예금이냐 디포짓이냐 뭐 이런 저 영어 번역 차이인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대열된 수수를 보면은 다 어느 나라만으로 써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용어다 이거 외계어가 아니다 이거 회계 외계어가 아니라 공용어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 먹는 활동부터 회계는 시작한다. 왜? 아침에 이 차려있는 반찬도 다 구입해 온 거고 또 먹고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의 활동의 시작이다. 내가 출근해서 자동차 타면 기름 넣고 전철 타면 또 1,200원 내고 뭐 등등등등 이게 다 회계의 시작이 거래의 시작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것이 나의 생활 속에 매 순간마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쪽은 돈을 받죠. 그럼 저쪽 돈을 받는 조직도 바로 모든 거래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트랜잭션 거래라는 것이 이제 실제 과거 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영어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각 상점이나 판매소의 단말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현금이나 카드를 지출할 때마다 벌써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회계 여러분이 뭘 사면은 이제 회계 그 거래마다 분계 그거를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차변 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분계를 하게 되고 분계한 것을 이제 기록을 전기를 해서 각 계정별 각 그 뭐 현금 계정, 예금 계정, 매출 계정 뭐 이런 각 계정별 원장에다 쭉 시간별로 시초별로 금액이 합계가 돼요. 그럼 어디서 각 영리나 비용 요직이 ERP 시스템이나 컴퓨터 전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오류도 없어요. 왜냐면 잘못 공이 하나 더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 밥값이 8,000원인데 누가 잘못해서 8만원 찍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야 이거 잘못했다라고 컴퓨터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합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마감이 안 되거나 처리가 다음 단계 넘어가지 않으니까 절대 오류가 없어요. 거의 합계. 그래서 이제 또 각 계정별 원장을 합계해가지고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지고 총계정 원장을 이제 만들어진 상태 이것도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매월 단위, 매주 단위, 매일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합계자nik 시산표가 쫙 나오고 그거를 이제 위아래 합계자nik 시산표가 이렇게 쭉 전 계정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제 금액이 다 똑같을 테니까 합계자nik 시산표 나오고 이거를 다음 연도에도 쓰는 거를 끊으면은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순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추억 속의 개념을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따오면 요게 손익계 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익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요거 이해가 있는데 요걸 다시 정리하면 여기 기니까 긴 쪽이고 짧으니까 짧은 쪽 이렇게 하면 요게 순이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거래는 쌍방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트랜잭션이 있으면서 나도 분개를 하고 그쪽도 분개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의 분개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그거 보기 전에 그럼 회계 용어가 외계어냐? 어렵냐? 아닙니다. 회계 용어는 정말 모든 일상생활의 단어예요.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들어가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재산. 보통 자산은 재산이라고 말 수 있는데 좀 더 포괄적 개념이 자산이고 재산 조금 축소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 자산은 이제 재산 플러스 부채로 조달된 재산도 포함된다 해서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계 용어에 재무제표에 쓰여진 용어가 뭐 예금, 뭐 이게 알죠? 현금 다 아는 것이고 외상대금, 제품, 상품, 토지, 건물, 기계 다 이렇게 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회계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걸 회계 용어로 쓰고 그거를 왼쪽과 오른쪽에 어떻게 배열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오른쪽에는 주로 오른손이 힘이 세니까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계정들, 그 매출, 또 차입금, 자본금 이런 게 부채 이렇게 쓰이고 왼쪽에는 이제 힘이 약하니까 돈을 왼손으로는 힘이 약하니까 아주 섬세하고 살살 쓰라고 약한 것 그런 것들 이제 뭐 현금, 예금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제품 상품 잘 보관해야죠. 아주 다치지 않게 섬세하게 보관하고 절약해야 되고 건물이 망가지지 않게 비에 대비해야 되고 다 이 기계도 작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지 막 오른손에 힘으로 크게 다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자산이다. 그런 얘기죠. 대신에 이제 오른쪽에 쓰이는 부채하고 자본인데, 부채는 미지금, 차입금 이런 것들은 오른손으로 야,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야지 왼손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기다려라. 그런 얘기고, 자본금도, 주주조 자본금에 대해서 확실히, 배당을 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배당 줄지, 이익이 날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말하면 상대방 주주가 떠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자본금 오른손. 그 다음 수입 역시 돈 버는 것도 오른손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딱 계약 체결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왼손으로 이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우리한테 물건을 이제 우리가 물건 팔 수가 없어요. 각종 비용 이건 절약해 쓰라 해서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산부채 이런 거 왼쪽, 오른쪽은 이쪽은 힘이 세게 돈 들어오는 것, 이쪽에는 힘이 약하게 잘 섬세하게 아껴 써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배열을 하면 다. 그래서 만약에 계절 과목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잘못했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일로 가면 감소예요, 감소. 이쪽에 있는 게 일로 가면 감소. 이쪽에 있는 거 하면 상괴, 차감, 오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용어나 단어라는 것은 외계어가 아니고 굉장히 쉬운 공용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계정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 복잡한 게 우리 회사 경리부에 가서 물어보고 따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월급을 가지고 회계 한번 처리를 해서 가정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봅시다. 자, 1년 단위로 이제 우리도 가게도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2월 되던 거 내가 이제 현재 전세를 산다. 부동산을 사서 내 집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으니까 이제 전세금인데 이게 일부는 은행에서 차입을 빌리는 공공 차입이 있고, 자본금은 이제 옛날부터 아버지한테 받은 거,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 한 거, 또 아니면 작년부터 순이익으로 넘어오던 거, 순이익, 직접에.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아무 적수금권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없이 그냥 내가 월급을 받은 걸로 한 4, 5년치 받은 월급을 가지고 축적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허리띠 졸라매야 이게 돈이 절약이 되죠. 허리띠 안 졸라매고 신나게 먹으면 다 돈 내가 내고 친구들 돈도 내가 내니까 돈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치페이 하면서 이제 한 걸로 모아서 자본금도 5천 다 합해서 차입금과 자본금 5천 가지고 작년부터 내려오던 전세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그건 첫 거래. 이거는 이제 2월 거래라고 볼 수도 있죠. 2월 전세금, 2월 전세금, 2월 차입금, 2월 자본금. 올해 나의 연봉 아니면 월급이라고 치자고요. 일단 월급으로 쉽게 칩시다. 월급의 총액이 2천이다 이거 2천. 200만 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2천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세금을 좀 뗄 거 아닙니까? 한 10% 정도 세금 떼요. 여기는 물론 이제 꼭 세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사실 그보다 많은데 10%만 띱시다. 나머지 현금 예금이 우리 집 가정 통장에 들어가세요. 1,800이. 그럼 이제 이번 달 생활비로 의식주 먹고 살고 어쨌든 옷도 입어야 되니까 1,200이 나갔다. 이건 당연히 현금 예금으로 나가죠. 신용카드 나가더라도 다음 달 현금으로 내금으로 나가죠. 이렇게 세 개의 거래가 있다고 치자고. 이 세 개의 거래가 가계부, 가정 재무상태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봅시다. 먼저 유동성 배열법, 가벼운 거 배열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회부가 바로 다음 연도에 또 돈을 쓰는, 수안에서 돈을 쓰는 자금의 개념. 현금 예금이 있어야 차입금 갚고 나중에 배당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야 돈이, 매출도 이렇게 돌고. 자, 이럴 때 현금 600이에요. 왜 600이냐면 올해 월급으로 받은 순액이 1,800이니까 1,800에서 의식주에 지출한 1,200을 뺀 나머지가 600이잖아요. 600을 딱 쓰고, 전세금은 작년부터 넘어오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차입금도 아직 안 갚았으니까 그냥 작년부터 넘어온 것도 쓰고, 자본금도 3천 차입금 이렇게 안 쓰고 그대로 이제 2월 자본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은 5,600인데 이쪽은 5,000이잖아요. 자동으로 600만 원이 600이 빈다 이거예요. 600이 비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냥 결과적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있는 계정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5,600하고 오른쪽에 있는 5,000이 차이가 나니까 단기순이라고 여기다 벽돌 하나 끼워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니까 내가 600이 증가한 게 이 단기순이익 때문에 증가한 거래. 이렇게 돼서 이제 보통은 이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단기순이익 증가하는 만큼 현금이 증가해요. 2월 현금은 제로였는데 2월 현금은 전세금밖에 없었는데 600이 증가한 거 보니까 내가 올해 2,000이라는 돈을 받고 세금을 200 내고 1,800을 순액 가져온 다음에 600을 쓰고 1,200을 쓴 나머지 절약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또 가계분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역시 내가 올해 총 그로스해서 아니 이번 달에 총 그로스를 받은 돈이 2,000이다. 그럼 여기다 2,000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이거 수입 돈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계정을 쓰는 거죠. 수입 센 힘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생활비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약해야죠. 콩나물이나 숙주나물도 다 하나씩 세고 날짜 채운 거를 보고 이래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식주 생활비가 1,200 나왔어요. 그다음 세금 낸 게 있잖아요. 원천세. 이것도 이제 순이익의 일종의 세금인데 내가 세금 낸 정산액이 똑같다고 치자고 회사에서 징수한 거하고 200을 여기다 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쪽은 총액이 2,000인데 이쪽에 총액이 1,400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600이 비는 거예요. 그럼 600이 비는 거를 원래부터 있는 계정이 아니라 여기다 벽돌을 하나 집어넣어. 단기순이익 벽돌을. 그럼 600을 여기다 써놓아요. 그래야 2,000이 돼. 똑같이. 항상 복식부기의 대차평균 원리는 왼쪽 총액과 오른쪽 총액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더라도 또 총액이 같아요. 거기다 빈 곳에 단기순이익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의 왼쪽에 있는 단기순이익하고 재무상태표 오른쪽의 단기순이익이 같은 금액으로 딱 그 벽돌이 맞아더라. 벽돌 그 규모가 같더라 600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회계의 거래를 내가 잘했다. 가계부를 잘 작성했다. 또 분계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3개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신용카드 몇 번 지출하고 또 매월 월급 받고 월급 외에 다른 것도 좀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거래가 이제 한 100배쯤 되는 것이죠. 1년치를 치면 100배가 뭡니까? 비용 쪽으로는 더 많겠죠. 이래서 이제 이것이 이 똑같은 게 100배가 돼. 생활비라고 다 뭉뚱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100배가 되면 1,200이 아니라 12,000이 될 수 있고 12만이 될 수 있고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어도 쉽네. 생활비네. 월급이네. 원천세 이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이익, 그 다음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만 또 차입금, 이것도 은행 차입금 맨날 여러분들 은행 대출 차입금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쪽에서 해준 은행 쪽에서는 대출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차입이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도 대출이라고 부르죠. 대출을 받았다 그러는 게 차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금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자본금 정도를 용어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 너 좀 더 사회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금 맨날 전세 대란이니 이런 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용어라는 게 그냥 내가 인생 걸어가면서 그냥 만나는 모든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또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서 이거는 외계어가 아니고 바로 생활공용어다. 그래서 이거에 회계 처리의 방법을 배우는데 이건 또 배울 것도 없어요. 다 컴퓨터가 처리해 주니까 단 이런 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학계자격지산표에서 재무상태표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남한테 보여줄 일이 생기면 이럴 땐 이거를 갖다가 외부 감사를 받으면 된다. 외부 검토를 감사를 받으면 된다. 독립된 공정한 전문가한테 이제 받아서 공시하면 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감사 관련해서 모든 개인은 영리나 비영리 조직이나 국가 공기관 등 사회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 월급을 수령하고 부익지출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신제가가 되는 것이죠. 월급을 제대로 또박또박 가져오고 가정에다가 생활비하고 이런 걸 갖다 잘 주고 이게 바로 수신제가의 기본이에요. 내가 수양해서 절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가정을 지키라. 자기를 지키는 것은 뭡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서
수익이 꼬박꼬박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도 납부하게 되고 국가 운영이 돼서 경제가 선순환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세금 납부 재원이 없어지거나 납세자가 적고 그러면 이제 점점, 아니면 납세자가 두 개로 탈출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러면 이제 점점 없어지면 국가 운영이 나빠지면서 그 국가는 부도이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그스죠.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한때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장군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기념을 이제는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 평천을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신제가 시사평화, 회사에 들어가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CEO까지 올라가 보는 것, 밑에 임원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시사평천화. 그다음 평화를 유쾌한다. 과거에는 이제 이 물리적 영토 빼앗기, 인구 지배 이래서 이제 그 국가에 그래서 몽골이, 제국인이, 나폴레옹 이런 친구들이 영웅으로도 보지만 사실 나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수백만 대군을 휘몰아가지고 배고프게 하면서 50만 대군이 죽기도 하고 이런 거를 벌이는 사람들인데 그 위쪽만 죽어요? 저쪽에는 2배쯤 죽잖아요. 다른 나라 민족을 또 2배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그걸 영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 당시엔 또 제국주의 시대고 영토 빼앗고 인구 빼앗는 시대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정말 그것은 야만인 행위죠. 야만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치국평천화 이런 거 인구 지배 이런 게 아니고 온라인 세상에서 지배한다. 자, 미국의 그 많은 훌륭한 인력과 인재가 있고 또 많은 인종이 전 세계 100개 국가, 150개 국가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온라인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새 이제 트럼프는 좀 약간 뭔가 좀 불합리해가지고 제조업까지 다시 다 오라고 그러는데 온라인 잘하는 애들이 제조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다 이거 온라인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제 일본한테 한때는 추월당한다 했다가 다시 엄청난 차이로 격차를 벌이고 이제 따라 올라가는 중국한테 니들 무역 분쟁 일으키고 하는 것들도 지네들 온라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역 세계적으로 얼마인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걸 지배하는 회사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미국에 어디 가서 점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겨우 있어봤자 하와이하고 사이판 정도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영토에 있는 땅인데 나머지는 다 저기 알래스카도 러시아한테 산 거 아닙니까? 러시아 애들이 바보같이 그냥 얼음만 많아가지고 땅 같지도 않다 그랬는데 미국 애들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땅입니까? 러시아 가까이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는 사거나 이 온라인으로 지배하지 가서 점령군이 가가지고 괜히 지키고 이러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회계를 배워서 아까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회계를 배우면 첫째 타인의 분식회에 속지 않죠. 속지 않으면 자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회계 대란도 남한테 속고 또 속이고 해서 그걸 회계를 알면 보자마자 이거 이상한 거 같지 않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회계 대란이 그렇게 오랜 시간 굶고해서 나중에 터져서 대란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M&A 거래나 물건 사고 팔기에서 부풀린 금액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죠. 이거 잘못해가지고 부풀린 거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괜히 내가 100원만 지출하면 될 걸 300원 지출해가지고 내가 헤맬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회계를 알면 이제 알아내기 때문에 속지 않고 파산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꿔지게 세상이 정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돼. 근데 지금 현재 회계 정보나 통계 정보가 서로 불신이고 모르고 못 믿고 그런다니까 자꾸 빨간 티 둘러매야 되고 어디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좋은 것이죠. 근거 없이 회계 재무지표 보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공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노사문제 같은 경우도 공정한 재무제표로 주주나 경영자, 근로자가 자신의 성과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측정이 가능하면
된다. 그래서 요새 뭐 정부에서 납품업체, 대기업 납품업체의 협력사 이익 공유제라는 약간 이제 민주화 사회 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납품업체들이 특정 대기업한테 하나에 전속되기 때문에 거의 꼼짝을 못해요. 완전히 을 중에서도 대단한 의리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납품업체가 여기도 납품하고 여기도 납품하고 여기도 납품하고 할 포트폴리오 할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대기업은 나한테만 납품해 딱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거의 원가를 확 뒤집어 가지고 이게 막품의 마진만 먹고 살게 하는데 그거는 또 가끔가다 회사라는 것이 손실도 터지고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력 이익을 좀 공유해서 어느 정도 이 초대 재벌 기업의 이제 원재료 인건비에서 이렇게 이익이 나 이게 이익 크면 여기서 납품업체가 납품한 원재료의 그 약간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서 이익의 일부분을 이쪽으로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타당성도 있습니다. 또 개인, 가정, 기업, 각종 조직이 자신의 재물면풀을 투명 공시하면 더욱더 희사금도 많이, 기부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에요. 또 상대방의 투명 회계 정보를 비교해서 공정한 협상이 돼야 된다. 이게 서로 M&A를 하거나 인수합병 또 계약하고 뭐 포괄 양수도 할 때 쌍방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해야지 이거를 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젊을 때부터 어떤 회사 M&A가 일어나니까 너 가서 한번 실사하고 와라. 그러면 가서 실사를 하면은 그쪽에 낸 재무제표하고 좀 다른 게 좀 발견이 돼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면 더 깊이 파다 보면 이제 실토가 나와요. 그래서 전 사실 웬만한 회사의 재무제표 30분만 딱 보고 있으면 이거 어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딱 전화해서 이거 이런데 이거 말이 좀 안 맞고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면 뭐 처음에 버벅거리고 설명을 방어하다 나중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그 물건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깔아버려가지고 못 받는 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알면 볼 수 있어요. 잘 보이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그쪽이 수정하게 하고 또 상대방이 이쪽에 아는 사람이 잘 수정하도록 자꾸 해야지 이거 내가 거짓말 시켰다가는 금방 털어나와 있구나 이런 이제 조심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보여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스 하네. 그러면 뭐 그냥 잘못된 재무제표가 나와서 상대방과의 거래가 이제 일단 성사되는 듯 하지만 결국 나중에 깨지고 싸우고 속았다 뭐 등등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모든 조직이 신뢰와 분쟁이 없다는 거죠. 최신의 불신 사례를 보면 유아 유치원의 대란, 회계 대란,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 불신, 상가연합회 관리비 과잉 배부, 대우조선 사양 사태, 삼바에는 우리나라의 초인류 조직의 합작품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뭐 4대 회계법인, 또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 뭐 또 증권거래소 이런데 최대 조직의 합작품인데 이것이 이제 그 진리 공방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2,900억이라는 것을 3조로 많이 올린 것은 좀 원래는 회계라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 보수주의 수익과 이익을 올리면서 땡겨 올리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이 있을 때까지 실현주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측으로 올린다 이러면 아니면 그럴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올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